네, 3인 3색 특별한 시간 7월 월간 특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신이죠. 다녀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7월이 시작이 됐고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겪었던 7월 시장은 특별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휴가 시즌 시작이라 거래량 소강 상태를 보여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7월 어떻게 또 펼쳐질까요? 맞습니다. 지금 뭐 펀드매니저들 휴가 떠난다고 해서 굉장히 박스권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걸 역으로 뒤져보면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 시장에서 우리는 여름 휴가비를 뽑는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휴가비 뽑아주실 수 있도록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시장을 평가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중심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낙폭이 크거든요. 알테오젠도 마이너스 3%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이거 불안합니다. 바이오주 지금 시들려고 하는 건 설마 아니겠죠? 일단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따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지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의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 실현 욕구라든가 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진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시장 7월 시장은 주가가 많이 빠진다, 현금 알아 막 그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인들이 지금 많이 조성돼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씩 살펴본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반기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이 이제 크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것.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국내 주식 투자 양도세 부과.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면 지금 시장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자, 5월 말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14조 원이었습니다. 14조 원이었는데 결국에 지금 본다면 9조 8천억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6월 20일 기준 한다면 6월 26일 전주 대비 금요일 날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8%가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 모드로 나간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 역시도 거래 대금은 지난 6월 26일 대비 21%가 급감했거든요.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 역시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단기 과열이라는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볼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지만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죠. 그 다음에 ETF 시장 역시도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수가 상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것들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지수 조정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 기술적인 조정 국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과 기관,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본다면 자, 지금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5월 달부터 5월 달은 4조, 그쵸? 6월 달은 9천억, 6월 29일 날은 3천억 매도했거든요. 외국인들 보면은 매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은 31.84%입니다. 2004년도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에서
비중이 제일 컸을 때가 44%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31%고 19년도 말에 외국인 비중이 34%예요. 지금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비중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은 현물 매수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이 부분 개인들이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그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은 매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도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거는 선물시장 코스피 100 선물시장을 본다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65%가 넘어요.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부분들이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65%가 넘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증시를 ATM기라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물 시장을 흔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현물을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 포지션보다는 이제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고객 예탁금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아무도 보지 않았던 게 국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그 자금이 5천억이 증시에 들어오면서요. 예탁금이 50조 원을. 와. 이거는 아무도 못 봤던 전대 미답이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건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일단 지금 어제 나갔던 부분이 큰 폭으로 빠져나갔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하지만 왜 이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갔나 보면 CMA 자금, 단기 자금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예탁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두 개를 본다면 유동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56조 원대 55조 6천억을 깨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54조 원까지 왔다가 이제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시장의 예탁금이라든가 증시 주변 자금은 좋은데 신용융자가 지금 보면 12조 6,600억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마음이 착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 투자자들까지 수익을 챙겨주려고 지수를 지속적으로 땡길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 왜냐하면 신용융자 부분이 이렇게 급증하는 부분이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 상승의 발목이 잡힐 수 있고 지수 조정 시점에서 자, 이 부분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더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7월달 위기설 뭐 안 좋은 얘기들 굉장히 나오고 있고 오늘도 전강 후약으로 끝나면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나오고 있지만 환율과 대외 지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원화 강세 기조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시점에서는 원화 환율 차트를 보였지만 일단은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원화 약세 트렌드를 여기서 깨고 내려갔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원화가 강세 1,200원 밑으로 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의 유동성이 보강되고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되는 건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원화 강세 시점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매수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주가 차익과 함께 환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유가 부분이에요. 저는 유가 부분을 본다면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근 들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의 어떤 파산이 나오면서 시장에 디폴트 리스크, 크레딧 디폴트 리스크가 크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셰일 기업의 도산
이거는 결국에 트럼프 정부의 셰일 유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셰일 기업체들이 도산 시작한다면 결국에 유가 상승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3월 6일 날 개파락을 보였던 41.05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유가는 지속적인 이런 박스권 트레이드 거래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셰일 기업들의 파산으로 해서 유가가 41.05불을 돌파하는 긴 이런 양봉 상태가 나온다면 오히려 이거는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 석유화학 업종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과 유가 부분을 본다면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건 뭐냐면 S&P 500 공포지수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지난 공포지수를 본다면 지난 6월 11일 이때 본다면 전무후무하게 하루에 48% 올랐습니다. 자, 지난 6월 11일 날 이 캔들의 평균 가격을 잡아보면 34.1이 평균 이 캔들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겁내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S&P 500 그 변동성 지수가 34.2를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시장은 여러분들 관망하면 돼요. 하지만 34.1포인트대를 그렇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조정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철한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려면 요걸 한번 보셔라. 34.2를 넘는다면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 되고요.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면 되고, 이게 34.1 밑에 있으면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투자하셔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7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드디어 전망을 확실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을 텐데요. 이거 다 짚어주시면서 전망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그럼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잠깐 본 다음에 그러실까요? 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코스피 일봉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6일 연속 코스피 지수의 음봉이 나온 국면은 자, 지난 2000년 초 1월 초 이 국면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 9월 국면, 그다음에 2019년 6월 국면이거든요. 코스피 음봉이 6개가 지속적으로 나온 국면.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코스피 음봉이 6개, 5개 연속으로 나왔을 때는 주가는 변곡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락 조정을 보였고, 여기서는 상승 조정 보였고, 여기서는 하락 후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2019년과 2020년과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앞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주관적인 네네네.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PPT 자료를 보면서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보면 자, 7월 달에 이제 시장의 악재 요인. 자, 지금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이건 다 아시는 건데, 결국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홍콩 보안법 어제 통과된 이 부분이 시장에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셰일 유전 기업들 파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계획된, 이미 알고 있는 범위 수준에서 이게 마무리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충격은 굉장히 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런 악재 요인들만 있는 거냐? 그러면 반대로 호재는 뭐가 있냐? 보면 지금 호재는 별거 없어요. 유동성. 자, 미국도 7월 달 재정 정책을 확대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국내 예탁금도 50조 원 사상 최대를 만들었다는 것. 그렇다면 호재는 유동성 하나밖에 없지만 악재가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의 낙폭 조정은 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상황에서 시장이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어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업종과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일단 코스닥의 매도가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반 개미보다는 전투개미라든가 큰 손들 전략이 이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바이오 업종은 쉬어갈 수 있고 바이오 업종이 쉬어가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어제 상황에서도 소재 부품이라든가 이런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가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내 기관에서는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매수했다가 지수 올라가서 매수해서 지수 띄우면 지수 빠지면 손절해서 이제 지수 빼뜨리고,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시장의 매기 부분은 개인과 외국인의 방향성이 달라졌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가 변동을 주더라도 조정을 주더라도 결국에 방향성은 실적 호전 기업체들은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호전 기업들은 결국에 지수 조정 대비해서 하락 조정이라든가 반대로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승 탄력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7월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2분기, 1분기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소재, 부품, 장비 쪽들 매수 쪽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7월 달 시장은 어떻게 볼 거냐? 역시 여러분들 박스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거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차 박스권은 2079포인트에서 2217포인트 이 제한된 박스. 그럼 반대로 이 제한된 2079포인트 하단을 깨고 내려간다면 결국에 2003포인트에서 2221포인트 이 박스권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2003포인트를 깬다. 그러면 저도 시장을 또 어떻게 전개될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박스권은 714에서 767 이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돼요. 왜?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박스권 하단을 낮게 본 거는 바로 바이오 업종들 고평가 논란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질 수 있고,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1차 하단 714포인트를 이탈한다면 67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실적주 중심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장이 겁을 주고 있는데요. 유동성 장세를 믿고 한번 이 조정이 크게 나오질 않기를 한번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전망도 들었고요. 7월은 어떤 종목으로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실적이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실적입니다. 한번 이거 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기회가 될 때마다 했던 부분이 이제 적금 주식이나 실적주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 같은 거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이게 뭐 실적 적금 주식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파닥파닥 뛰는 건 저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거든요. 인터파크 홀딩스도 지난 5월 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인터넷이 시장의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시점에서 차익 실현해서 고맙다고 이제 인증을 올려줬는데 54% 수익이 났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 수준은 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K 디스커버리는 이거 말씀드렸죠. 내일이 SK 바이오팜 상장이니까 SK 케미칼이 움직였는데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의 대주주다. 근데 이거 왜 안 사냐? 자, 두 번째로 뭐냐면 SK 디스커버리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46%입니다. 작년 50%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실적 호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항상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신규 종목군들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이들 종목군들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진 홀딩스 마찬가지고 SNU 마찬가지고 유니셈 마찬가지고 이들 거래도 여러분들 한번 실적표를 한번 다 보세요.
많다. 이런 것들은 2019년 대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다 하나같이 다 이슈가 있어요. 또 SNU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 진출하는 부분까지 아직까지 가시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하나씩 된다면 숫자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들 종목군 역시도 아직까지 주가가 더 올라갈 자리가 있지 빠질 자리보다는 올라갈 자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여기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주가가 빠진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저가 매수해서 계좌를 채우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인3색 7월 특집 첫날 다냐 선생님의 종목은 일진홀딩스와 SNU, 유니셈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또 주포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정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